이른 새벽 짙은 안개가 마을 골목을 휘감았다.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낮은 지붕들 사이로 새어나오는 작은 빗줄기가 으스스하게 번졌다. 그 빗줄기는 오래된 구두방에서 새어나온 것이었다. 아무도 깨우지 못한 시간에 이미 문을 연 주인은 세상을 향해 조용히 맞서고 있었다. 구두방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동네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었다. 주변 건물들은 낮은 슬래브 지붕으로 이어졌고 골목을 따라 오래된 블록 담장이 나지막이 펼쳐져 있었다. 멀리 산자락이 비스듬히 내려앉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뒤뜰 같은 산이라 부르곤 했다. 어린 시절부터 이 마을에 살아온 주민들은 눈을 감아도 그 산의 윤곽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진 풍경이었다. 골목 끝에 서 있는 구두방의 간판에는 동우 구두방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간판은 해와 비를 수십 년 버텨온 듯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지고 나무판이 갈라져 있었다. 간판을 처음 달았을 때의 싱그러움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세월이 조용히 깃든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가게 안에서 떠도는 가죽 냄새와 왁스 향은 처음 오는 이에게도 묘하게 익숙한 안도감을 주었다. 주인인 손동우, 할아버지는 이제 80이 가까웠지만 날마다 어김없이 새벽 6시만 되면 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에 스며든 찬 기운을 가슴 깊이 들이마시고 낡은 조명을 켜는 동작은 그에게 이미 굳어버린 습관이었다. 어느새 허리는 약간 굽었지만 작업대에 앉아 가죽을 만지면 가슴 속 한편에 묘한 열기가 솟아올랐다. 가죽에 왁스를 바르고 솔질을 하는 손길 하나하나가 남다른 정성을 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구두방을 찾으면 늘 같은 부탁을 건넸다. 동우 씨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남루해진 구두를 품에 안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한쪽 굽이 부러진 신발을 서둘러 들고 오는 이도 있었다. 누구든 이곳에 들어오면 잠시 머뭇거리다가도 손동우가 수선해주면 마치 새 것처럼 구두가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은 그를 신기해하며 구두의 마법을 부리는 분이라 불렀다. 어린 아이들도 방과 후에 이 골목을 지나가다 그 조그만 창문 너머로 할아버지가 구두를 닦는 모습을 힐끗 보곤 했다. 반짝이는 가죽 표면과 구두솔에서 일어나는 작은 먼지, 그리고 한 줄기 햇살이 만들어내는 장면은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다. 때때로 한 아이가 호기심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손동우는 조용히 웃으며 구경하렴 하지만 만지진 말고 라고 말하곤 했다. 아이는 잠시 서성이다가도 대접받는 듯한 느낌에 기분 좋게 뛰쳐나가곤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동네는 조금씩 변해갔다. 마을 어귀에는 아파트와 신축 건물이 들어섰으며 상가들의 불빛이 밤늦게까지 환하게 켜지곤 했다. 그러나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구두방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간혹 외지인들이 지나가다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있네 하고 신기해할 정도로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보였다. 사람들은 주인 할아버지를 그냥 손동우 어르신이라 불렀지만 그의 과거를 묻는 이는 거의 없었다. 어느 날 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손동우는 문득 작업대 앞에서 구두를 내려다보다가 혼잣말을 했다. 이 구두도 정말 많이 걸었군. 그 목소리는 피곤해서 나온 한숨이라기보다 오래 묵은 감정을 꾹 눌러 담은 탄식처럼 들렸다. 그가 구두를 닦는 행위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 남들에게는 멀쩡하게 보이는 부분도 그의 눈에는 구석구석 흠집과 먼지가 보였다. 그는 그 작은 흠집을 닦고 광을 내며 마치 자신의 지난 시간을 조금씩 씻어내는 듯했다. 가게 벽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늘어선 장면이었다. 모두 긴장감 넘치는 표정으로 어깨를 맞대고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은 이제 대부분 세상에서 잊힌 존재들이었다. 손동우는 가끔 그 사진 앞에 멈춰서서 오래도록 시선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꼭 혼잣말처럼 동우야, 살아 돌아오면 착하게 살자고 했잖아 라고 을조리곤 했다. 그 말은 사진 속 인물 중 누군가가 북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 했던 다짐이었다. 북파 공작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그는 인적이 끊긴 곳을 넘어 적지로 잠입하는 위험한 임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 그때 함께 들어갔던 동료들 중 절반 정도만이 살아서 돌아왔다. 살아남은 이들도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고 누구는 소식이 끊겼으며 누구는 삶의 방향을 바꿔 평범하게 살았다. 하지만 손동우는 이 조용한 마을로 숨어들었다. 그저 허름한 구두방을 열고 과거를 입 밖에 내지 않은 채 고요히 지냈다.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아침에 찾아오는 첫 손님부터 늦은 오후에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까지 맞이하며 구두를 닦고 굽을 갈고 밑창을 바꾸었다. 그러다 밤이 되면 작은 전등 아래에서 혼자 가게를 정리했고 때때로 옛 전우를 떠올리며 잠깐씩 먼 산을 바라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그저 묵묵히 일하는 성실한 구두방 주인이라고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왔다.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 무렵 골목 입구에서 검은 가죽 재킷을 걸친 젊은 남자 셋이 차례로 들어선 것이다. 그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가게 앞으로 다가왔다. 출입문 위에 매달린 작은 종이 요란한 소리를 내자 가게 안에 있던 손동우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는 닦던 구두를 내려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가장 먼저 들어선 사내는 얼굴 한쪽에 흉터가 있었다. 그는 가게 내부를 훑어보듯 시선을 돌리다가 입가에 경멸 어린 미소를 지었다. 허가도 없이 장사한다는 데가 여기 맞죠? 마치 무언가를 빌미로 협박하려는 모습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함께 불쾌함이 서려 있었다. 손동우는 묵묵히 대답 없이 그들을 바라봤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가게 안에 있던 공구들이 어지럽혀질 것을 직감했는지 그는 작업대 위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려 애썼다. 흉터가 있는 남자는 구두방에 늘어진 도구를 힐끗 보더니 가볍게 손으로 건드리며 위협적인 눈초리를 보냈다. 이 동네가 우리 마두식 형님 구역인 거 모르십니까? 자리세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흉터 남자는 느긋하게 말을 늘어뜨렸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가 대놓고 협박이었다. 돈을 내지 않으면 가게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한층 무거워졌다. 바로 그때 구두방 안쪽에 있던 작은 문이 열리며 백발이 희끗한 노인 3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우연히 이곳에 모인 옛 전우들이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나간 시절을 추억하던 중이었는데 가게 앞에 들이닥친 낯선 이들의 소리가 들려 나와 본 것이다. 흉터 남자는 갑작스러운 노인들의 등장에 잠시 움찔했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다. 이거 완전 경로당 모임이네요. 노인네들 많으시네. 그 말에 전우들 중 제일 나이가 많은 이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등은 굽었지만 눈빛만은 매섭게 반짝이고 있었다. 젊은이들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나이가 드셨다면 좀 예의를 갖춰야지. 그러자 흉터 남자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노골적인 표정을 지었다. 우리도 예의 따위는 모르고 사니까요.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지려는 그때 전우 중 한 명이 흉터 남자의 손목을 빠르게 잡아챘다. 반사신경이 더뎌 보이던 노인이 놀라울 정도의 속도로 움직인 것이다. 동시에 다른 전우들도 나머지 남자들을 단숨에 제압했다. 상대가 눈치채기도 전에 팔이 꺾이고 허리가 꿀렬려지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우리 친구 건드리지 마. 낮게 울리는 목소리에 담긴 단호함은 초로의 노인에게서 나오리라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흉터 남자와 일행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닥에 무릎을 찍힌 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노인들과 대면하기 전까지만 해도 무턱대고 약자라고 여겼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두고 봐. 마두식 형님이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흉터 남자가 겨우 손목을 빼내자마자 허둥대며 골목 밖으로 도망치듯 달아났다. 처음 들어설 때의 허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허겁지겁 차를 찾아 빠져나가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정도였다. 가게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전우 중 한 명이 들뜬 듯한 표정을 지으며 손동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냐 동우야.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군. 사실 이들은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일단 마두식이란 이름이 언급된 순간부터 단순 협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한 것이다. 그날 밤 손동우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이 아닌 어두운 골목을 향해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보았다. 머릿속에는 전우와의 약속이 맴돌았다. 살아 돌아오면 착하게 살자고 했는데 결국 또 이런 식으로 마주하게 되는 건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마음 한 구석에서 불편한 감정이 고개 드는 걸 느꼈다. 다음날 새벽 평소처럼 그는 가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마음은 잔뜩 어지러웠다. 밖은 맑았고 하늘에는 청명한 구름 한 점 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폭풍 같은 불안이 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사과하거나 이 사건에 대해 걱정을 표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의외로 가게를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마도 어제 벌어진 소문이 빠르게 퍼져 사람들은 혹여나 휘말릴까봐 발길을 줄인 듯했다. 전고 무렵 예상대로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이는 중년 남자였는데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마두식이라 불렀고 뒷세계에서 꽤나 악명 높은 인물이라고들 했다. 그는 가게로 곧장 들어서지는 않고 문 앞에 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제 우리 애들이 왔다가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제 구역에서 장사하신다던데 규칙을 어긴 건 아닌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마두식은 겉으로는 공손한 말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과 표정은 분명한 위협을 품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교양인 척 꾸미는 느낌이 배어 있었고 이는 오히려 긴장감을 배가했다. 손동우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지만 대답을 하진 않았다. 오랜 시간 묵묵히 살아온 습관대로 상대의 말을 먼저 파악하려 한 것이다. 내가 누군지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이 동네 여기저기 제가 허락하지 않으면 새도 마음대로 날지 못합니다. 마두식이 중얼거리듯 말하자 곁에 서 있던 부하들이 가벼운 웃음소리를 냈다. 그들은 딱 봐도 건달들 같았고 어제 실려갔던 자들과는 다른 더 무거운 기세를 풍겼다. 순간 마두식이 가볍게 발길질하듯 작업대 위의 도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왁스통이 깨지고 솔이 대굴대굴 굴러갔다. 그 모습에 손동우는 잠깐 눈길을 땅으로 내리깐 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 속에서 오래전 배운 습관이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북파 공작권 시절 적진 한가운데에서 언제든 싸울 태세를 갖춰야 했던 날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할아버지 제가 말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자리세 문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두식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그 말의 의미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았다. 그러나 손동우는 잔잔한 목소리로 이런 건 그만두시는 게 좋을 텐데요 라고 대꾸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지만 그 낮은 말투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러나 마두식은 콧방귀를 뀌며 한 손을 들어 올려 손동우의 뺨을 가볍게 건드렸다. 멸시의 제스처였다. 내일까지 자리세를 내세요. 안 그러면 이 구두 방문은 닫게 될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차들이 연기를 내뿜으며 사라지고 난 뒤 가게에는 깨어진 왁스통과 흩어진 도구들만 남았다. 손동우는 바닥에 떨어진 도구를 줍고 깨진 왁스를 천으로 닦아냈다. 마치 일상적인 청소를 하듯 조용한 동작이었다. 착하게 살자고 했는데 그는 독백처럼 되뇌었다. 전우와의 다짐 살아 돌아오면 어디서든 착하게 살자고 했던 그 약속이 이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동시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현실을 깨닫는 순간이기도 했다. 저녁이 되어도 가게는 텅 비었다. 평소 같으면 밤늦게까지도 찾아오는 손님이 한두 명 있었는데 모두 이 사건을 전해 들었는지 감감무소식이었다. 기묘한 고요함 속에서 그는 가게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군번줄과 한 장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젊은 시절 북파 공작권으로 함께 활동하던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다. 사진 속 얼굴들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돌아오지 못했다. 살아남은 이들조차 연락이 끊긴 채 서로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다. 손동우는 군번줄을 손에 쥐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초췌하고 구부정한 어깨에 주름진 얼굴. 그러나 그 얼굴에는 잔뜩 비장함이 어려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겠군. 그는 작게 중얼거리고 상자를 다시 닫았다. 그날 밤 그는 불을 끄지 않고 작업대에 앉아 골목을 지켜보았다. 밤 공기가 서늘하게 들어와도 문은 굳게 열어 둔 채였다. 마두식이 다시 찾아올 것은 뻔했다. 다만 이번에는 더 많은 부하를 데리고 올 터였다. 하지만 손동우 역시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조용히 참기만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오래 감춰둔 과거를 드러내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노라고 결심했다. 다음날 새벽 그는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눈을 떴다. 몽롱한 머리를 가볍게 흔들고 나서 가게 안을 꼼꼼히 정돈했다. 시든 화분을 치우고 유리창을 닫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쓸어냈다. 얼핏 보면 마치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려는 듯 부지런해 보였지만 사실 이는 전투를 앞두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긴장 풀기 의식 같았다. 전고가 다가올 무렵 저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검은 승용차가 세 대나 줄지어 나타났다. 각 차에서 남자들이 줄줄이 내려서니 10명이 훌쩍 넘었다. 중앙에는 중년의 마두식이 서 있었고 그 얼굴에는 어제와 달리 자만스러운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자신감을 되찾은 듯 부하들을 대거 동원해 이 구두방을 완전히 장악할 심산이었다. 마두식 일당은 골목을 가득 메웠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이 멀리서 보였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손동구는 문 옆에 걸어둔 낡은 외투를 꺼내 입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구두를 닦지 않는 날이겠지. 부드럽게 가죽 외투 소매를 끼고 골목 한가운데로 걸어나갔다. 그의 걸음걸이는 전날까지의 노인 모습과 전혀 달랐다.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내밀며 천천히 그러나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마두식 패거리들이 양옆으로 늘어서며 길을 막았지만 손동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멀찍이 서 마을 주민 몇 명이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은 이 광경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마두식은 빈정거리듯 말했다. 자리세 준비해 오셨나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실지 궁금하군. 그의 부하들이 쓴웃음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싸자 분위기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 팽팽해졌다. 하지만 손동우는 담담한 어조로 이 마을에서 나가주시오. 지금까지 봐드린 것도 많소라고 응수했다. 그 말에 마두식은 코웃음을 치며 부하들에게 손짓했다. 그래 그럼 저 노인네 좀 손봐줘. 신호를 받자마자 2명의 부하가 달려들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손동우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번개처럼 움직였다. 한 부하의 팔목을 낚아챈 뒤 단숨에 무릎을 걷어차서 균형을 무너뜨렸다. 이어 곧바로 다른 부하의 허리를 노리며 몸을 틀어 순식간에 쓰러뜨렸다. 그 광경에 당황한 마두식의 부하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여럿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지만 손동우의 움직임은 허점이 거의 없었다. 화려한 동작 없이 효율적인 기술만을 구사했는데 상대가 다가올 때마다 최소한의 힘으로 급소를 공략했다. 물 흐르듯 움직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잊고 있던 과거를 다시 꺼내 보이는 듯했다. 어느덧 바닥에는 부하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신음소리를 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절반 이상이 널브러지자 남은 부하들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들은 노인이 보통이 아님을 확실히 깨달았다. 마두식의 얼굴도 굳어졌다. 처음에는 잔뜩 의기양양해 있었지만 이제는 앞에 선 이가 도저히 범상치 않다는 사실을 감지한 것이다. 당황한 그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당신 누구야? 손동우는 대답 대신 천천히 마두식에게 다가갔다. 마두식은 뭔가를 꺼내려 했지만 순간 멈칫했다. 손동우의 눈빛이 단번에 그를 제압한 것이다. 그 시선은 수없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본 자가 품게 되는 차갑고도 강렬한 눈빛이었다. 마두식은 순식간에 식은땀을 흘리며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무릎을 꿇으시오. 손동구가 낮게 말했을 때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마두식의 부하들은 이미 하나둘 주저앉아 무장해제된 상태였고 남은 자들도 도망갈 마음만 가득해 보였다. 마두식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이를 악물었지만 이내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말았다. 형님 살려주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마을을 장악한다며 호언장담하던 마두식은 어느새 애원하는 목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사람들은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경악했다. 평소 악명 높다던 자가 한 낡은 구두방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동우는 그를 잠시 내려다보았다. 노인의 얼굴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이 마을엔 다시 오지 마시오. 오늘 일도 없던 걸로 하지. 하지만 2번은 없을 거야. 담담하지만 냉혹한 이 한마디의 마두식은 더는 말도 못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서둘러 현장을 떠났다. 검은 차들이 골목 어귀에서 빠져나간 뒤 주인은 고요 속에 잠겼다. 멀찌감치 지켜보던 주민 몇 명이 그제야 한 걸음씩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동우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고개를 끄덕이는 그를 보며 모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동시에 주민들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운 존경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이었고 이 노인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동우 어르신이 사실 북파 공작원이었대. 혼자 조폭 10명이 넘는 걸 다 제압했다더라. 입이 커진 누군가는 아직도 현역 특수부대보다 더 강하다더라며 과장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평소 소박하게 지내던 그는 갑작스러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수근거리면서도 결코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며칠 뒤부터 오히려 추리옷한 사람들로 가게가 북적대기 시작했다. 구두를 수선하기보다 정말로 깡패들을 혼자 물리치셨느냐거나 지금도 군대 기술을 아시느냐 같은 질문을 쏟아내는 이들이 많아졌다. 손동우는 그저거 미소로 답하거나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구두만 닦았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태도에 더욱 궁금해했지만 더는 속사정을 묻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의 분위기는 차차 안정되었다. 마두식과 그 패거리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주민들은 안도감에 젖어 일상을 되찾았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이제 이 노인을 예전과 똑같이 대하지는 못했다. 경외심 같은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를 영웅기라 불렀고 또 다른 누군가는 위험한 사람이라며 살짝 거리를 두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달라진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여전히 아침 6시면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을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중년의 김철수라 소개하며 예전에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설명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록상으론 이미 전사 처리되어 계시더군요. 저는 그 사실이 놀라워서 확인을 해보았고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손동우는 불안과 의문을 동시에 느꼈다. 이제 와서 날 어떻게 하려는 건가? 하지만 김철수는 곧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체포하러 온 것도 신문하려 온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온 건 그저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주신 덕분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평범한 삶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그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과거 이야기 중 일부를 털어놓았다. 예전 북파 공작권들에 대한 행적이 최근 들어 문서 정리 과정에서 다시 드러나고 있으며 일부 정부 기관에서는 그들의 공적을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했다. 오래전부터 그 흔적이 잊혔지만 사실 선생님 같은 분들은 현대사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시면 어떨까요? 손동우는 피곤함이 스며든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다 지난 일이오. 김철수는 그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저었다.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귀한 희생을 감췄고 누군가는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제게 연락해 주십시오. 그날 밤이 깊도록 김철수는 가게에 머물며 손동우의 이야기를 들었다. 살아남지 못한 전우들의 이름부터 돌아온 이들의 행방, 그리고 이 마을에 정착하기까지의 지난 세월까지. 손동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를 길게 이야기했다. 말이 끝났을 무렵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묵묵히 경청해준 김철수의 태도 덕분인지
오래 묻어두었던 상처가 살짝 드러났다가 다시 아물어가는 기분이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히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다행히 마두식이나 그 부하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폭력이나 협박 없이 이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아갔다. 손님들은 예전처럼 구두를 맡기고 돌아갔으며 때로는 수선이 끝난 신발을 찾아가며 근황을 나눴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모두가 그를 좀 더 예우하는 말투를 쓴다는 것이었다. 동우 선생님 몸은 괜찮으신가요? 라든가 어르신 오늘도 부탁드려요. 같은 말이 자주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아침 문 앞에 낯선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포장도 제대로 없는 낡은 상자 안에는 오래된 군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아무런 메모나 이름도 없이 그냥 군화만 덩그러니 담겨 있었다. 손동우는 그 군화를 꺼내 살펴보았다. 곳곳이 해져 있었고 밑창도 다 닳아 있었다. 그러나 애착을 담은 듯 곳곳에 손을 댄 흔적이 보였다. 누가 두고 간 걸까? 그는 궁금해하면서도 별다른 말 없이 작업대 위에 그 군화를 올려놓고 수선하기 시작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되자 이번에는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또 같은 상자 안에 놓여 있었다. 역시 주인을 알 수 없었고 메모도 없었다. 손동우는 군화 때와 마찬가지로 묵묵히 그것을 닫고 광을 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과거를 맡기고 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굳이 그 정체를 알아내려 하지 않았다. 그저 구두를 수선하는 일에 집중했다. 주민들은 각자 다양한 추측을 내놓았다. 혹시 마두식 부하들이 사죄하는 뜻으로 보내는 거 아닐까? 아니다, 예전 전우들이 조용히 마음을 전하는 거겠지. 그러나 누구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 상자는 매주 금요일마다 어김없이 나타났고 그 안에 담긴 신발은 하나같이 낡았지만 진득한 세월이 느껴지는 것들이었다. 손동우는 말없이 그 신발들을 살려냈다. 그의 가을 단풍이 붉게 물들 무렵 김철수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조금 편안한 차림새였다. 그는 차를 건네며 근황을 전했다. 정부 측에서 선생님과 비슷한 이력의 분들을 모아 기념회 행사를 하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른 전우들도 섭외에 공식적으로 공적을 표창받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혹시 참석하시겠습니까? 손동우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골목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고 단풍이 든 나무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 풍경이 오래전 전우들과 야외 훈련을 나갔던 날을 떠올리게 했다. 고맙소만 전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구두방이 있고 이 마을이 있으니까요. 김철수는 그의 결심을 존중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라도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해 주세요. 대화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기 전 김철수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물었다. 혹시 후회하십니까? 이렇게 조용히 사는 걸요? 그 말에 손동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착하게 산다는 건 때로는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싸우는 일이기도 하지요. 저도 언젠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김철수가 돌아가고 난 뒤 가게 안은 다시 적막했다. 손동우는 스스로에게도 그 말이 위로가 되는 듯 여러 번 되새겼다. 착하게 산다는 건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아는 것. 예전에는 착하다는 말이 무조건 참는 태도라 여겨졌지만 지금 그는 달랐다. 때로는 맞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도 이제는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그는 작업대에 앉아 낮에 맡았던 구두들을 닦았다.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의 신발도 있었고 결혼을 앞둔 청년의 예식 구두도 있었다. 그는 각 신발에 깃든 이야기를 상상하며 조심스레 손길을 더했다. 왁스를 바르고 묵은 때를 벗겨내고 낡은 가죽을 꿰매면서 신발은 그 사람의 인생을 담는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이 지나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골목 위로 사람들의 우산이 오색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 와중에도 낡은 상자는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구두방 앞에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닳고 해진 작업화 한 켤레가 들어 있었다. 먼 길을 걸은 티가 역력했다. 손동우는 이번에도 말없이 그 신발을 작업대 위에 올리고 정성껏 손을 댔다.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다. 찬바람이 골목을 휩쓸고
가게의 문틈 사이로 매서운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변함없이 문을 열었다. 주민들은 그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가끔씩 묘한 경외심을 보였다. 만약 동구 어르신이 없었다면 우린 어쩔 뻔했을까? 조폭들이 다시 쳐들어오면 어르신이 또 막아주실 거야. 그런 말들이 농담처럼 오고 갔지만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정말 이 마을을 지켜줄 거라 믿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눈이 내리는 새벽에 누군가가 가게 앞 골목을 살짝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노란 가로등 빛 아래서 어딘지 익숙해 보이는 실루엣이 재빨리 상자를 놓고 사라졌다. 손동우는 문을 열고 나가 그 그림자를 잡아보고 싶었지만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상자를 열어보니 이번에는 군용 양말까지 함께 들어있었다. 군번줄을 닮은 작은 철제 장식품도 있었다. 그는 미간을 살짝 좁히며 상자를 닫았다. 마음속에 무언가 아릿한 감정이 밀려들었지만 끝까지 그 정체를 확인하려 들진 않았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눈 녹은 골목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어났고 날이 풀리자 바깥을 거니는 주민들도 많아졌다. 그럴 때면 구두방 안에서 들려오는 솔질 소리가 고즈넉하게 공기를 채웠다.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고 때로는 지나가다 동우 어르신 안녕하세요 라고 밝게 인사하곤 했다. 그는 여전히 과묵했지만 그래도 가끔 짧게 웃으며 답례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철수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기념 행사 소식이나 정부의 표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요양원이 마련된 시설에서 같이 봉사활동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예전에 함께 임무에 투입되었던 분들 중 몇 분이 계시다네요. 혹시라도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손동우는 그 제안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미 다 지난 날들이죠. 전 그저 여기서 구두나 닦고 살겠습니다. 김철수는 더 이상 강권하지 않았다. 대신 차 한 잔을 마시며 웃으며 말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 흔들림 없이 한자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에서는 평범한 날들이 계속되었다. 손님들은 구두를 맡기고 때로는 낡은 가죽 가방이나 허리띠도 수선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이들은 방과 후에 지나가다 가게 문틈으로 할아버지를 보며 수군댔고 성인들은 가끔씩 조폭들을 혼내준 일은 잊지 못하겠어요. 라며 술자리 화제로 올렸다. 하지만 당사자인 그는 늘 그랬듯 묵묵히 작업대 앞에서 하루를 마무리 지었다. 어느 늦겨울 저녁, 그는 마무리 청소를 하다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많이 늙은 얼굴 은빛으로 샌 머리카락 잔뜩 난 주름. 그런데도 어쩐지 그 표정은 부드러워 보였다. 전우들과의 다짐이 떠올랐다. 착하게 살자. 그 말은 무조건적인 인내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옳은 행동을 한다는 의미로 바뀌었다. 구두 한 켤레를 닦아 새 생명을 불어넣듯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새 하루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곧 새벽이 되자 가게에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그는 문을 닫지 않고 골목에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총총 박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의 삶을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 시선이 과거의 적이든 돌아오지 못한 전우든 혹은 그의 숨은 제자 같은 존재이든 상관없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아침 6시가 되면 다시 구두방 불을 켜고 낮은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맞이한다. 누군가 낡은 구두를 건네면 그는 웃으며 내일 오세요. 새 구두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그 말에 안심하고 구두방을 나서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세상은 돌아가고 구두의 밑창은 달아가지만 그가 묵묵히 이어가는 착한 삶의 흔적은 누구도 쉽게 지울 수 없다. 그렇게 세월이 더 흐른 어느 날 골목을 밝혀주던 가게 조명이 유난히 따스하게 번져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오늘따라 조명이 밝다며 수군댔지만 사실 그 빛은 그의 결심과 다름없었다. 착하게 산다는 건 결코 약함의 다른 말이 아니고 때로는 가장 힘겨운 싸움을 감수해야 하는 용기를 뜻한다. 그리고 이 노인은 그 싸움을 온몸으로 보여준 뒤에도
여전히 미소 지으며 평온을 지켜낸다. 그러니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전설처럼 떠벌릴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저 오래된 추억쯤으로 묻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골목 저편에서 낡은 구두를 살리는 구두방 주인의 손길은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그는 과거가 남긴 죄책감과 그리움을 가슴 한구석에 간직한 채 매일 아침 새로운 발자국을 찍으려는 사람들을 맞이한다. 늦은 밤이 되면 작은 수선도구 소리만이 가게 안을 가만히 울린다. 마치 먼 길을 걸어온 신발들에게 다시 걸어보라고 말하듯 구두방의 불빛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그 소리는 긴 침묵 속에서도 계속 울려 퍼져 언젠가 이 마을을 떠돌았던 모든 사연들을 부드럽게 감싼다. 마침내 별빛이 옅어지고 새벽녘이 찾아오는 순간 그는 서랍장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손끝으로 가만히 어루만진다.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과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거둔 조용한 결의가 그 속에 담겨 있다. 그러고 나면 다시 창문을 열고 골목으로 작은 기침을 내뱉는다. 밤이 깊어도 그의 가슴에는 늘 따뜻한 바람이 분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살아서 돌아왔으니 그 다짐 하나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그 소리가 텅 빈 가게 안에 잔잔히 퍼지고 마치 응답하듯 신발 몇 켤레가 희미하게 빛난다. 아마도 그 빛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마을과 구두방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난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6시 그는 어김없이 문을 연다.